어째? 솔로 뽑으면 돼. 쏠쏠한 솔루션 신한솔. 피부에 직접 닿는 건 아무거나 쓸 수 없죠. 프라엘은 FDA에서 인가받은 유일한 제품이니까 믿을 수 있어요. 차원이 다른 프라엘만의 LED 광파워로 고민 부위인 입가, 눈가, 미간까지 탄탄하고 화사하게. 새로워진 프라엘을 만나보세요. 빛이 다른 피부, LG 프라엘.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31일 수요일 뉴스에일 라이브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 하루 대한민국의 뉴스 정리해드립니다. 오늘의 라이브입니다. 아우디컵 4강전에서 토트넘이 레알 마드리드를 1대0으로 꺾고 결승에 진출했습니다. 손흥민은 선발 출장에 66분을 뛰었지만 골을 기록하지 못했습니다. 북한이 신형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지 엿새 만에 또다시 미사일을 2차례 발사했습니다. 정경도 국방부 장관은 우리를 위협 도발하면 북한은 적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이 정년퇴직 날 학생들을 인솔하다가 교통사고로 숨졌지만 법원은 순직이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사고가 난 시점에 공무원 신분이 아니었다는 판단입니다. 여야 의원들로 구성된 국회 방일단이 오늘 일본으로 출국했습니다. 방일단은 일본 여당인 자민당 간부 등을 만나 백색 국가 명단 제외는 절대 불가하다는 입장을 전달할 방침입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청와대가 북한 미사일 도발 대응에 집중해야 한다며 국회 운영위원회 회의 연기를 제안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를 수용해 오전 10시로 예정돼 있던 청와대 업무보고는 연기됐습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아세안 지역 안보 포럼과 외교 장관 회의 등에 참석하기 위해 태국 방콕으로 출국했습니다. 강 장관은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의 부당성을 알리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의당 윤소화 의원실에 흉기와 협박 편지를 보낸 혐의를 받는 대학생 진보단체 간부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 결정됩니다. 앞서 경찰은 사안이 중하고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네, 오늘은 정치 라이브로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새벽 북한이 동북방 해상을 향해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습니다. 불과 엿새 만에 다시 발사한 겁니다. 네, 국방부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알아봅니다. 유준 기자 전해주시죠. 네, 북한이 오늘 새벽 강원도 원산 갈마 일대에서 2발의 발사체를 차례로 발사했습니다. 발사체가 우리 군에 포착된 시간은 각각 오늘 오전 5시 6분과 5시 27분쯤입니다. 고도는 약 30km이며 약 250km를 비행해 동북방 해상에 떨어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합동参謀본부는 발사 3시간 만에 해당 발사체가 단거리 탄도미사일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발사체를 발사한 건 지난 25일 이후 엿새 만인데요. 지난주 발사된 신형 이스칸데르급 미사일과 같은 종류인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정확한 재원에 대해서는 한미 정보당국에서 정밀 분석 중입니다. 북한은 지난주 미사일 발사 이후 평양발 경고를 무시해버리는 실수를 범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며 경고 수위를 높여가고 있는데요. 군은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발사가 한반도 긴장 완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이러한 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경주 국방장관은 오늘 오전 열린 한국국방연구원 국방포럼에 참석해 북한을 적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우리를 위협하고 도발한다면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당연히 적 개념에 포함된다고 말한 건데요. 오늘 발언은 지난해 9월 정 장관 취임 이후 북한을 겨냥한 가장 강한 표현입니다. 지금까지 국방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북한의 미사일 도발 홍연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과 집중 분석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엿새 만에 또다시 발사를 했어요. 뭐 단거리 탄도미사일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번 미사일 좀 지난번에 신형이다 뭐 이렇게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번에는 어떨까요? 지난번에는 이스카른데르 뭐 북한형이라고 그래서 네네. 높이가 50km, 네. 또 거리는 600km까지나 나갔어요. 굉장히 그렇죠. 지난 5월 4일, 9일보다 더 나갔죠. 네네. 근데 이번에는 이제 자칫하면 미국이 화낼 수도 있으니까 네. 조금 더 사거리를 더 줄여가지고 네. 250km, 높이도 30km. 네네. 네. 그러니까 6일 전에 쏜 것보다 훨씬 좀 더 단거리. 네. 그러니까 저강도 도발을 하는데 아직도 우리는 만족하지 않는다. 네네. 뭐 이런 그 의사를 표시하는 거죠. 네. 그리고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그건 뭐 단거리 아니냐, 뭐 누구나 발사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하니까 네. 그러면서 지난번에 이제 발사 명분이 한미연합 훈련 하지 말라는데 네. 계속 한다. 네네. 북한은 지금 얘기가 지난번 판문점 남북미 3자 정상회동 때 네네. 트럼프 대통령이 이 북미 회담 중에는 한미연합 훈련 안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다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네. 근데 미국은 확인을 안 해주고 대체로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한 걸 좀 착각한 것 같다. 그런 네. 얘기 할 리가 없다. 네. 이런데 어쨌든 북한은 뭐에 씌인 듯이 한미연합 훈련 안 한다 그러놓고 왜 8월 달에 하냐. 네네. 그래서 자기 주장을 해놓고서는 미국이 이제 또 하나는 이제 실무 협상을 해야 되는데 네. 거기서 자기네들이 원하는 거를 미국이 순순하게 줄 것 같지 않은 이를테면 제재 완화 같은 거 네. 이 주려고 안 하니까 좀 더 내놔라. 네네. 그런 이제 다목적용으로 하는 거고 그러면서 미국은 욕을 못 하고 네네. 결국은 이제 우리는 이제 대북 화해 정책을 계속하니까 그냥 동네북처럼 우리를 그냥 때린 거죠. 네. 네. 모르죠. 이제 오늘도 아마 우리 한미연합 훈련하는 거를 미국을 욕하지 않고 네. 한국이 왜 미국하고 자꾸 하려고 그러냐 우리를 계속 탓하고 있어요. 네.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오늘 아침 이런 발언을 했는데요. 직접 목소리 들어보시죠.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는 것은 모든 세력을 적으로 보아야 합니다. 우리를 위협하고 도발한다면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당연히 적 개념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철저하게 대비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 대한민국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전방의 위협에 대응하면서 미래 위협에도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위원님, 정경두 장관 이야기 들어봤는데 가장 그동안 했던 말 중에 강한 표현인 것 같은데 이제 그만큼 대응을 하겠다, 강한 의지를 좀 보여줬다고 해도 되는 걸까요? 사실은 뉴스거리가 될 수도 없는 얘기인데 그렇죠. 네. 대한민국 국방부 장관이면 당연히 북한은 국방 백서에는 적으로 지금 우리가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네. 적어도 국방장관은 적으로 생각하고 24시간 그렇게 생각하셔야 되는데 네. 지금도 말씀하시는데 우리를 위협하고 뭐 네네. 이러면 당연히 북한도 적이다. 네. 본래 북한은 적이고요. 그러니까 이게 다 단지, 가정이 네. 들어갔더라고요. 네. 이렇게. 국방 백서에만 그냥 저 남북 화해를 위해서 네네. 그러니까 노무현 정부 때도 좀 그랬고 그런데 당연한 말씀을 뉴스 삼는 것 자체가 좀 우습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네. 북한은 당연히 적이고 네. 중국이나 러시아도 지난번처럼 우리 영공을 침범하고 적이죠. 네. 그 순간엔 적이고 네. 지난번 그 사건도 독도 인근 영공을 침범했는데 사과조차 인정도 안 하고 사과도 안 하고 그랬는데 네네. 다시 한번 그러면은 격추시킬 수 있다 이렇게 국가 안보에 있어서는 한 채 빈틈이 없어야 대북 화해 협력 정책이 성공할 수 있는 겁니다. 네. 김대중 정부 때는 비교적 그렇게 했죠. 네. 근데 뭐 당연한 말을 했다고 하는데 그 전에 그렇다면 그 전에 국방부 장관의 발언이 좀 당연하지 않은 발언이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뭐 어쨌든 기조가 바뀐 건데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화해 협력 정책을 하는 것은 통일부 장관, 네네. 외교부 장관 이런 분들이 해야 되는 거고 네네. 우리나라 내부에서 꼭 그 장관들이 목소리가 똑같아야 될 필요가 저는 없다고 봅니다. 예, 예. 국방부 장관은 24시간 북한은 적으로 간주하면서 해야 네. 되는 거고 단지 이제 작년에 굉장히 이제 남북 화해 협력 국면이 이제 진전되다 보니까 네. 자칫하면 우리 군이 조금 소홀해질 수 있는데 네. 네네. 다 잡아가지고 적어도 국방부가 또 군이 확실하게 안보를 해줘야 통일부나 외교부가 남북 화해 협력하는 거다. 특히 통일부가 하는 거죠. 남북 네. 관계는. 그렇군요. 네. 네, 지난 25일에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했을 당시에 북한과 미국은 이런 반응을 보이기도 했었는데 그 당시 모습 잠시 보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신성한 우리 조국이 하늘과 땅 바다를 0.001mm라도 감히
심야에 드는 자들에 대해서는 무자비한 타격으로 철저히 짓뭉개 버려야 하겠습니다. They're short-range missiles, and my relationship is very good with Chairman Kim. 네, 지금 뭐 트럼프 대통령 발언에 있어서요. 저는 이 부분이 조금 주목을 했어요. 전문가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좀 궁금한데 단거리 미사일일 뿐이다. 뭐 이런 뉘앙스예요. 근데 사실 뭐 ICBM이 아니니까 미국에 직접 타격은 안 되겠지만 단거리 미사일이면 우리나라를 타격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미국은 동맹이기 때문에 안보 동맹이기 때문에 우리를 지켜줘야 되는데 단거리 미사일일 뿐이다? 저는 이게 미국 대통령이 할 얘기인가라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대한민국의 안보도 그렇지만 네. 미국인도 28,000명이 저 평택에 있으니까 평택이 사거리입니다. 아, 그러네요. 그런데 예. 미국 대통령이 저렇게 얘기하는 거는 순전히 이제 북한과의 협상의 동력을 이어가겠다는 건데 네. 이번에는 우리 정부도 탄도미사일이라고 얘기했고 오늘도 네. 탄도미사일이라고 얘기했어요. 탄도미사일이면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르면 탄도미사일 기술만 활용해도 네. 그러니까 인공위성이라고 하더라도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하면 안보리 제재 위반입니다. 아, 예.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저기서 탄도자를 빼고 예. 그냥 단거리 미사일 그러면서 바로 이제 논리가 다른 나라들도 하는 단거리 미사일이다. 네. 그러니까 여기서 북미 간의 그 장거리 미사일과 핵 문제를 다루는 그 협상을 늦출 수가 없다. 뭐 이런 식의 논리 평가인데 네. 그것은 이제 우리 정부가 5월 4일과 9일에 발사한 거에 대해서는 아직도 탄도미사일인지 아닌지 네네. 얘기 안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이제 미국은 탄도미사일이지만 단거리다. 네. 그렇게 했고 이번에는 트럼프 대통령은 어쨌든 대선 국면에서 북한 카드를 활용해야 되니까 네네. 저렇게 일부러 얘기한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 상황에서 지금 미국 국방대 보고서에서 네. 한국하고 일본 양국 간의 핵 공유를 제안했잖아요. 이 네. 핵 공유라는 게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면 될까요? 제가 한 1년 반 전만 해도 네. 이거를 상당히 좀 주목하던 제안인데요. 네네. 저도 제안한 바 있고 예. 이게 네. 나토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5개 나라에 전술핵 무기, 그러니까 네. 500km 정도 날아가는 전술핵 무기를 150개에서 200개를 5나라에 나눠서 뭐 터키라든지 독일이라든지 이태리 네. 이런 나라에 이제 분산 배치하면서 미국이 사용권은 가지고 그러니까 사용하느냐 마느냐는 결국 미국이 결정하는데 네네. 그 회원국들의 전투기를 활용해서 평소에 장착 훈련도 하고 네. 그리고 여차해서 러시아가 유럽을 공격하면 핵전쟁이 나는 거잖아요. 네. 네네. 그럼 미국만 공격하는 게 아니라 나토의 회원국에 있는 5나라에서도 그 나라 전투기를 활용해서 거기다 핵무기를 장착하고 러시아를 공격한다. 이런 개념으로 이미 오래전부터 하고 있고 네. 그래서 우리가 북한이 거의 사실상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 우리도 이걸 한번 활용해 보는 게 어떠냐. 근데 한반도에다가 사드 배치하는 것도 중국이 엄청 우리를 애먹였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전술핵을 갖다 놓으면 아마 더 해를 먹일 겁니다. 그러니까 갖다 놓지는 않더라도 괌에다 배치해 놓고 우리 F-35나 F-15 전투기가 가서 장착 훈련도 하고 여차해서 핵전쟁이 날 징조가 보이면 한반도로 옮겨서 우리 전투기로 북한을 공격할 수도 있는. 네. 그러니까 지금 배치하는 게 아니라 같이 활용해서 우리 전투기도 사용한다. 네. 단지 나토의 경우를 보더라도 결국 사용권의 최종 결정은 미국 대통령이 합니다. 네. 그래서 한반도에 갖다 놓든 괌에 놓든 같이 활용한다고 하지만 우리가 50%가 안 되고 49% 정도 네. 같이 이제 핵을 공유하는 효과가 있고 이렇게 되면 사실 북한이 수십 년 동안 핵을 개발했지만 네. 우리가 핵무기를 우리도 쓸 수 있으면 한 번에 북한은 무력화되는 거죠, 사실. 네. 그러니까 상당히 좋은 제안인데 이걸 미 국방대의 영관급 장교 4명이 실제로 핵무기 활용을 운영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거 작성한 거기 때문에 네네. 미국 정책으로 반영될 가능성도 엿보입니다. 네. 일단 뭐 이에 대해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어제 외교통일위원회에 출석해서 전혀 검토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하긴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좀 여쭤볼게요. 이제 어쨌든 지금 북한 계속 미사일 쏘고 있고 미국은 조금 유화 제스처 북한한테 네. 보내고 있는 것 같아요. 폼페이오 장관도 그렇고요. 이게 미사일 발사 도발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북핵 협상 제대로 이어질 수 있을지요? 지금 오늘 나온 뉴스가 24일, 25일. 그러니까 네. 지난주에 존 볼튼이 왔잖아요. 네. 그때 앨리스 네. 누코 한반도 보좌관이 왔는데 네. 아마도 앨리스 누코나 또 다른 보좌관이 네. 판문점에 가서 북한하고 접촉을 해서 네네. 이미 북한이 실무회담에 베리순 네. 그러니까 아주 이르게 복귀하겠다. 네. 실무협상. 그래서
그런데 아주 이른다고 하면은 보통만 이번 주나 뭐 시작돼야 되는데 네네. 이번 주에 ARF 외무장관회담이 태국에서 열리는데 그렇죠. 네. 우리 강경화 장관도 가시고 근데 북한은 리용호가 안 갑니다. 네네. 그런데 최선희가 혹시 가는 게 아닌가? 아. 최선희가 가면 미국도 비건이 옵니다. 네네. 그러면 태국에서 실무회담 열릴 수 있는 거죠.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열릴 수 있는 거고 네네. 그 다음에 이제 8월 5일부터 21일까지 한미연합훈련하면 그 다음에 2차 실무회담은 8월 말에 열리고 그런 식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꽤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이 엿새 만에 다시 미사일 발사인데요. 정확한 재원에 대해서는 정밀 분석 중이라고 하니까 새로운 내용은 또 채널A 뉴스에서 계속 보도해드리겠습니다. 홍 위원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치 라이브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당초 오늘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과 정의용 안보실장 등이 출석한 가운데 국회 운영위 회의가 예정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오전 9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이렇게 제안을 해서 결국 회의가 연기가 됐는데요. 그 목소리 듣고 계속 분석 이어가겠습니다. 저는 오늘 예정된 운영위원회 회의는 금요일 또는 다음 주로 연기할 것을 제안합니다. 오늘 청와대는 미사일 도발에 대한 총력 대응에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지난주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참석하는 NSC 전체회의가 열리지 않았습니다. 또 지난주에 러시아의 영공 침범, 대한민국 역사상 유례 없는 영공 침범에 대해서는 NSC 상임위원회조차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오늘 청와대발 기사에 보면 NSC 상임위 개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나 상임위 개최로는 부족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직접 전체 회의를 개최하셔서 이 부분에 대한 우리 정부와 군의 단호한 대응 의지를 밝히고 북한에 대해서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내어주십시오. 네, 나경원 대표 얘기 듣고 왔습니다. 이 시간부터는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그리고 전지현 변호사와 계속 분석 이어가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금 나경원 원내대표가 운영위 청와대 이제 참모진들이 모두 국회로 오는 운영위를 연기하자, 선제적으로 연기하자 이렇게 해서 여당이 받아들였어요. 이거 왜 이런 제안을 했을까요? 그러면서 NSC 개최하자 그랬잖아요. 하라 그랬죠. 예, 하라 그랬죠. 이 제안은 세 가지 의미에서 볼 수가 있는데 네. 첫 번째는 지난해 4월에 이제 산불이 났을 때 네. 한국당에서 정부는 그때 NSC 개최했었어요. 네. 한국당에서 뒤늦게 대책회의를 한다고 했는데 네네. 정부 참모들 아무도 안 왔었어요. 장관들이. 그래서 이번에는 뭔가 선제적인 조치를 하면서 안보에는 한국당이라는 걸 보여주는 의미가 네, 있고 네. 두 번째 이거는 정부 여당에 대한 공격도 됩니다. 왜냐하면 네. 지금의 안보 상황에 대해서 정부의 책임론을 묻는 그런 계기도 될 수 있고 네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지금 한국당이 얽혀 있는 친일 프레임에서 벗어나서 네. 국가 안보 한미 공조로 뭔가 프레임을 전환하겠다 그런 세 가지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교수님. 네. 대통령이 직접 개최하는 NSC 열릴 거라고 보십니까? 지금 제가 방금까지 기사를 쭉 보고 왔는데 네. 아직까지는 그 전체 회의, NSC 전체 회의는 열리지 네. 않고요. NSC 그래요? 상임위원회가 열릴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두 개 차이가 뭐냐면 NSC 전체 회의라고 하는 건 대통령이 주재를 하고 네네. 청와대 참모진, 외교안보 그리고 국무총리까지 참석을 하는 그런 네. 회의고요. 상임위원회는 국가안보실장, 정의용 실장이 주재를 하고 청와대 참모진하고 외교라인들이 이제 관련된 사람들이 회의를 하는 건데 네. 이제 나경원 원내대표는 전체 회의 하라고 이렇게 이제 요청을 했지만 네네. 아마 청와대에서는 상임위원회를 여는 것을 1차적으로 그리고 나서 필요하면 또 전체를 열 수도 있겠지만 네. 그렇게 결정을 내린 것 같습니다. 근데 북한이 이렇게 미사일을 연이어 엿새마다 또 도발을 한 상황에서 좀 대통령이 직접 챙기는 모습 자체가 좀 메시지가 되지 않을까요? 그럴 수 있죠. 근데 저는 이제 보고는 계속 받으시고 지시도 할 거라고 봅니다. 네네. 이제 회의 전체를 그렇게 모집할 거예요. 왜냐하면 대통령만 참석하는 게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린 총리라든지 다른 분들까지 와야 되는 상황이고 이러다 네. 보니까 긴급하게 아마 아침에 그렇게 결정한 것 같고요. 네. 오늘 국방부 장관이 모임에 가가지고 발언했던 발언이 저는 의미가 있다고 봐요. 네. 가장 강한 어투로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북한을 적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네네. 그리고 이렇게 계속 도발을 하는 경우에는 우리 국방부가 가만히 있을 수 없다 하는 부분도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네. 그것이 어찌 보면 우리 정부의 어떤 입장을 대변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까지 이렇게 좀 북한 미사일 도발 관련해서 얘기를 해봤는데 또 한 가지 외교 사안이죠. 한일 갈등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계속 이어가 봐야 될 것 같은데 현재 정치권에서 한 문건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바로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이 이끄는 더불어민주당 산하
민주연구원의 문건입니다. 지금 그래픽 보면 나오지만 한일 갈등에 관한 여론 동향 보고서 내용을 보면 일본에 대한 원칙적 대응을 선호하는 여론에 비춰볼 때 총선 영향은 긍정적일 것이다. 이런 내용이 담겼어요, 변호사님? 이게 어떻게 봐야 되죠? 그러니까 지금 연일 이렇게 민주당에서 대응이 강경하게 나왔단 말이에요. 네네. 지소미아 파기까지 거론을 하고 친일 이적 조국 수성 중심으로 해가지고 민주당 의원들까지 이렇게 강경하게 나왔는데 네네. 지금 민주연구원에서 이런 보고서를 작성해가지고는 여당 의원들한테 128명한테 이메일로 보냈다는 거 아니에요. 해외 비문건이라고 그래서 그러더라고요. 그게 어떤 나라의 이익이라든지 정의 그런 것만 생각한 게 아니라 예. 내년 총선을 겨냥해서 일종의 프레임 짝이었던 게 아니냐 지금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네. 근데 교수님 보니까 이 연구원 내용 중에 보면은 자유한국당에 대한 이 친일 비판에 대한 분석도 있는데 예. 지지층 결집 효과는 있지만 확대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다. 이런 내용도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결국은 이 정쟁 때문에 그래 정쟁. 이게 정쟁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제 뭐 자유한국당에 대한 계속 비판을 하게 되면 국민들이 볼 때는 이게 그냥 일본에 대한 강경한 대응이라기보다는 정치적으로 의도를 가지고 정쟁을 하려는 의도가 있지 않나 이렇게 분석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렇기 예. 때문에 한계가 있다. 그러니까 지지층 확대 효과라고 하는 것은 사실 중도층이라든지 아니면 보수 진영의 지지를 하고 있지만 이제 일본의 이런 관련해서 여러 가지 메시지를 던질 때 지지를 바꾸거나 아니면 지지를 변경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건데 그분들이 볼 때는 정쟁으로 비치는 순간 지지를 철회하거나 지지를 바꿀 의사가 없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결국 그러니까 일본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대변하는 것은 도움이 되지만 네. 이게 친일 비판을 자유한국당을 대상으로 너무 강하게 하게 되면 결국 지지 세력이 결집하는 효과가 나타나서 도리어 민주당에게는 도움이 안 된다라고 분석이 된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근데 같아요. 어제 기자 간담회에서 이해찬 의원이 지나친 대표죠. 반일 프레임, 이해찬 대표가 지나친 반일 프레임은 안 네네. 된다. 그러면서 뭐 올림픽 불참, 지소미아 파기 안 된다 이렇게 좀 제동을 걸었거든요. 네네. 근데 여기 보면은 당 지도부를 중심으로 한 한국당에 대한 지나친 공세는 정쟁 프레임으로 미친다 그랬잖아요. 예. 그럼 이해찬 대표의 그런 발언도 어떤 내부적인 반성이라든지 그런 게 아니라 이런 민주연구원과의 어떤 공감대 속에서 나온 게 아니냐 뭐 네. 그렇게 생각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그런데 당장 지금 모레 일본 정부가 가기를 열어서 백색 국가를 제외하겠다 이렇게 예고가 된 상태에서 지금 이 사안을 여당이 정부와 함께 어떻게든 해결하려고 노력해야 될 시점에 벌써부터 내년 총선에 이 문제가 어떤 영향을 미칠까? 긍정적이다. 이게 옳은 일일까요? 그러니까 이제 보고서 자체의 내용을 보면 사실 그렇게 지금 말씀하신 네. 그런 지적을 받을 수 있어요. 네. 왜냐하면 근데 이제 민주연구원이 원래 목적, 그러니까 하는 일이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어쨌든 정당을 위해서 네. 보고 자료라든지 아니면 여론 동향들을 분석해서 판단해서 제공해 주는 게 역할이기 때문에 네, 네. 총선 앞두고서 당마다 이런 역할을 하는 부분이 있다고 봐요. 저는 네. 여의도 연구원도 어찌 보면 예. 드러나지 않았지만 총선에 여러 가지 전략들에서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네. 이제 이게 그렇게 보여줄 수 있다는 점은 문제점이라는 지적이 들어요. 저는. 네. 그러니까 네. 전체적으로 민주연구원이 이런 일을 한 것에 대해서 이게 뭐 비판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이거는 원래 정당에서 운영하는 연구원들이 하는 통상적인 업무 중에 하나라고 보여지고요. 저는 네네. 개인적으로. 다만 이게 정말 총선용으로만 이렇게 한 거라면 문제가 있다고 보고 저는 국가가 정말 일본 문제에 있어서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해서 냉정한 어떤 판단을 하기 위한 도움이 되는 거라면 그건 국가는 국가 나름대로 해야 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네네. 여당이 정말 총선을 바라보고서 국가에 피해를 줄 수 있는 행동을 하는 건 안 되지만 네. 이게 예를 들어서 정부의 입장이나 아니면 우리가 일본에 대해서 강경한 입장을 내는 것이 우리에게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면 그것도 네.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저는 역사는 돌고 돈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은 2002년에 그러니까 김대중 정부 때 YS가 회고록을 내면서 당시 대선 과정에 대한 얘기를 쓰니까 당시에 김대중 대통령이 비서관을 통해서 뭐라 그러냐면 YS는 회고록을 써야 된다 그렇게 하면서 버르장머리 발언 이후에 왜 그때 YS 정부가 총선 대승했거든요. 네. 그때 얘기를 하면서 그때 뭐라 그랬냐면은 이제 DJ 정부에서 회고록이 아니라 참회록을 써야 된다. 그러면서 IMF 때 일본 자금 유출되고 보복을 맞게 됐다. 그런 얘기를 쓴 게 있는데 네. 과거의 역사를 반추해 봐서 우리가 좀 여기서 교훈을 얻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네. 민주연구원의 보고서 관련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근데 지금 잠시 속보 하나 들어와서 속보 간단히 좀 전달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뭐 속보 자막까지 준비가 안 돼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청와대가 NSC 상임위를 개최를 했다고 합니다. 북한 도발 관련해서 아까 교수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대통령 주재 NSC가 아니고 정의용 안보실장이 주재하는 NSC 상임위 11시부터 열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정치라이브 세 번째 주제 넘어갑니다. 조국 교수가 조국 전 민정수석에게
전하는 이야기입니다. 조전석이 과거 교수 시절에 썼던 글들이 부메랑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먼저 최주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대 학생들 사이에서 조국 전 대통령 민정수석이 교수직을 사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진 건 조 전 수석의 과거 기고문이 알려지면서부터입니다. 교수 출신 정치인 폴리페스에게 사직을 촉구한 조 전 수석이 법무부 장관을 하려면 결단하는 게 타당하다는 겁니다. 정치 쪽으로 가시니까 하나를 좀 딱 선택하고 하는 게 본인이 했던 말도 지킬 수 있고. 조 수석의 제자들은 휴직 상태인 조 전 수석이 계속 자리를 비우면 그 피해는 학생 몫이라고 말합니다. 수업하시는 분들 좀 부족한 상황이라고 알고 있어요. 정원이 150명인데 100명밖에 안 열리고 해결이 필요하지 않을까. 서울대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조국 교수님이 학교를 너무 오래 비우시는 것 아니냐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벌써 2년 2개월을 비웠는데 법무부 장관을 하면 최소 1년은 더 비우는 것 아니냐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조 전 수석은 2년째 휴직 중입니다.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관계자는 스스로 퇴직하지 않는 이상 휴직 상태인 교원을 대신해 추가로 교수를 뽑을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채널A 뉴스 최주현입니다. 네, 지금 보시다시피 조국 전 수석 과거에 기고문을 통해서 폴리페서든 대학교에 사표를 내라, 사직해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변호사님, 이거 조 전 수석 본인한테 돌아온 얘기가 될 것 같아요? 예, 그렇죠. 이제 조국 수석이 2004년에 교수가 당선되면 국회법상 임기 시작되는 다음 달 30일 뭐 교수직이 자동 휴직되고 이런 얘기를 떠났어요. 그러면서 2011년에 한 라디오에서 이분이 뭐라 그러셨냐면 폴리페서란 연구 강의를 방기하고 학교 행정에 차질을 빚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본인이 지금 연구 강의 방기하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사퇴를 안 하면은 이게 다른 교원을 또 이게 선임을 할 수가 없다는 거잖아요. 대학 내에서. 그러면 학교 행정에 차질을 두고 있는 거죠. 네. 그거면 본인도 본인이 그때 내렸던 정의에 지금 해당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교수가 당선되면 뭐 국회법상 임기 시작되는 선출직 공무원은 아니기는 하지만 선출직 공무원이건 정무직 공무원이건 그 차이는 뭐 그냥 귀걸이 목걸이 정도의 차이인 거 아닌가요? 어쨌거나 정치권을 뭐 교수직을 떠나서 정치권에 몸담는 거는 동일하니까 여기에 있어가지고는 뭐 학교 내부 규정이 어떻다, 나는 선출직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별로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사실 지금 조 전 수석 2년 넘게 휴직 중인 상태인데 만약 법무부 장관으로 가능성이 있다면 휴직 기간은 더 길어질 거거든요. 그런데 취임 당시 휴직과 관련해 어떤 얘기를 했는지 그 목소리 들어보시죠. 현재 안식년 상태고요. 일단 현재 시점에는 그래서 뭐 제가 업무 진행하는 데 있어서 뭐 강의 문제는 전혀 없고요. 그다음에 현행법상 그리고 서울대 내교상 공직을 맡게 되면 그 휴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컨대 뭐 국회의원 출마, 즉 선출직 공무원을 하게 되면 사표를 받게 되어 있고요. 그렇지 않은 행정부로 진출하면 휴직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정식 그 발령이 나게 되면 그 절차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교수님이시니까 교수님 입장에서 보면 교수가 이제 많이 휴직을 하면 대체 교수 임용이 없는지가 일단 궁금하고 사실 뭐 교수야 휴직해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곳이 있다고 치지만 학생들은 그만큼 뭐 담당 학생이거나 이러면 피해를 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전임 교수가 만약 휴직을 하게 되면 그 자리를 다른 전임 교수를 선발할 수는 없습니다. 아, 그래요? 그렇죠. 당연히. 대신 이제 그 자리를 대체하기 위해서 강사라든지 아니면 초빙 교수라든지 이런 분들은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그분이 휴직하는 기간 동안 일할 수 있는 분을 새로 임용을 할 수는 있지만 전임 교수로 임용을 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그 자리가 완전히 떠난 게 아니라 휴직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근데 그렇게 되면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물론 강사가 대처해서 그 강의를 할 수도 있지만 이 기존에 있는 전임 교수들이 약간 로드가 더 걸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업무가 더 많아질 수 있죠. 왜냐하면 그 이제 전공 분야별로 교수를 뽑잖아요. 학과에서도. 그러면 그 전공에 교수가 안 계시면 전공 필수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죠. 뭐 대학에 가면 전공 필수 선택이 있는데 필수 과목 같은 경우 대부분은 다 전임 교수들이 가르치셔요. 물론 정 안 되면 이제 강사들이 그 강의를 하기도 합니다만 이제 필수 과목 같은 경우 전임 교수를 하시기 때문에 한 분이 하시던 게 조금 늘어날 수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강의 수가 좀 늘어날 수 있고 이제 대학원생들 같은 경우 휴직을 하게 되면 지도를 못 받게 되니까 논문 쓰는 데 상당히 차질이 있을 수는 있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사실 휴직이 길어지면 학교 입장에서 부담이 되는 건 분명하고요. 학생들 입장에서도
뭐 불이익이라기보다 여러 가지 이제 평상시보다는 좀 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분명히. 그렇군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서울대 학생들의 불만도 적지가 않겠죠. 이제 서울대 내부 커뮤니티, 인터넷 커뮤니티에도 글이 올라오기도 하고 직접 학생들을 저희 채널A 취재진이 만나도 비슷한 얘기, 불만을 털어놓기도 했습니다.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새로운 교수님을 더 뽑고 싶긴 한데 이미 일단 자리는 어쨌든 채워져 있는 거니까 조금 난감한 상황이지 않나. 특히 막 되게 중요한 형사소송법 같은 수업이 약간 정원이 150명인데 100명밖에 안 열리고 하면 약간 못 듣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조국 수석님께서 이제 먼저 좀 하나를 좀 딱 선택하고 하는 게 이런 비판도 덜 받을 수 있고 본인이 했던 말도 지킬 수 있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뭐 학교에서 누가 나오냐, 장관이 나오냐, 대통령이 나오냐가 아니라 전 교육이라 생각해서 저는 정당한 비판이라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사실 넘어가겠습니다. 네, 채널A가 집중 보도하고 있는 가수 대성의 서울 강남 건물 관련 소식입니다. 대성이 건물을 구입하기 전 유흥업소 측과 작성한 계약서를 저희 채널A가 단독으로 입수했습니다. 어떤 내용 담겨 있을까요? 먼저 이윤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1년 11월 건물 매입 당시 강대성 씨의 요구로 임차인과 작성한 계약서입니다. 계약서에는 임차인이 불법 행위를 하거나 일반 음식점의 용도로 업소를 사용할 경우 계약을 즉시 해지한다는 조항이 명시돼 있습니다. 유흥주점 측은 대성 씨가 이미 업소의 불법 운영 사실을 알았다는 증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추후 문제가 드러날 경우 본인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이 조항을 넣었다는 겁니다. 사실 확인되면 내보내겠다. 계약서를 썼죠. 애초에 왔을 때부터 이건 모를 수가 없잖아요. 이 계약서 작성에 참여한 법무법인 관계자는 대성 씨가 위에 두 조항을 특별히 요구했던 것은 사실이라며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대성 건물을 조사 중인 강남구청은 유흥업소 중과세 명목으로 최대 10억 원의 세금을 추가로 추징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성 씨가 지난해 이 건물 몫으로 낸 재산세는 8천만 원이었습니다. 우리과뿐만이 아니고 물가라든가 건축가 이런 관계대과 전부 다 협동으로 나가서 조치할 겁니다. 구청은 대성 씨가 유흥주점 운영 사실을 알고도 고의로 세금을 내지 않았다면 추가 처벌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이윤우입니다. 네, 지금 이윤우 기자의 리포트 보고 왔습니다. 그런데 계약서에 참 보니까 임차인이 불법 행위라거나 일반 음식점의 용도로 업소 사용 즉시 계약 해지한다 이런 조항이 있다고 하는데 보통 이렇게 계약 시 이런 조항을 넣는 게 보통 흔한 일인가요? 아니 이렇게 용도 변경 시에 임차인의 책임으로 한다거나 아니면 뭐 그런 뭐 계약 해지한다 그런 조항은 넣을 수 있어요. 네네. 그런데 지금 이게 문제가 되는 건 이 조항을 특별히 따로 원래 있었던 임대차 계약서하고 별도로 이게 무슨 각서를 작성했다는 거 아닌가요? 네네. 저는 그렇게 봤거든요. 이 조항을 불법 행위와 용도 변경 딱 찍어서 이거를 반드시 넣으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면은 네. 미필적이나마 대성 씨가 그 안에서 어떤 불법적인 영업이 있다는 거를 인지하고 있었던 게 아닌가. 그런 게 의심이 될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면 교수님 예. 말씀하셨지만 예. 결국에는 지금 대성 씨가 몰랐다고는 하지만 알았다는 거를 증명해 보이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이 계약서가 그렇게 이해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계약서에 들어가지 않는 내용인데 본인이 특별히 요구해가지고 이 계약서에 이 내용을 집어넣었다고 하면 네. 혹시나 문제가 발생하면 본인이 몰랐다는 것을 증명하는 하나의 증거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은 모르고 이걸 했는데 알고 봤더니 이 사람이 이런 나쁜 행동을 하고 있었다. 그걸 증명해내기 위해서 본인이 이런 조항을 집어넣었다고 충분히 이거 유추해서 해석해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리고 또 실제적으로 그 유흥업소 측에서도 네. 추후 문제가 드러날 경우에 책임을 회피하려고 이 조항을 넣은 것으로 알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한 걸로 전해지고 있어요. 네. 그렇다고 하면 유흥업소 측에서도 이미 대성 씨가 와서 본인들이 업무를 하고, 그러니까 업소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를 봤을 것이고 네. 거기에 대해서 본인이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의도를 가지고 이런 조항을 집어넣지 않나. 이렇게 유추해서 해석할 부분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네, 대성 씨가 불법 유흥업소 운영을 알았을 것이다. 이런 주변의 진술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알고 있죠. 그거 알잖아. 시작을 하고 그 임대 내역을 클라이언트들이 신별 뭐가 들어있고 이거를 다 보지 안 보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모를 수가 없는 게 저희 건물에서 미팅을 저녁에도 갔고
저희 가게 들어서 같이 얘기도 나누고 밖에서 룸에서도 얘기 나누고 다 하는데 하물며 저희 이 건물에 연예인이 얼마나 많아요. 대성이랑 연관 취한 연예인도 많이 오고 하는데. 변호사님, 뭐 지금 이렇게 대성 씨 같은 비슷한 상황에서 실제 재판을 받은 그런 뭐 판례 같은 게 좀 있었나요? 아니 뭐 이런 경우에 판례들은 많이 있죠. 그런데 네네. 지금 우리가 강구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법률 자문까지 받았다고 한다. 그럼 알고 있었던 거 아니야? 그럼 성매매 알선이 가능하겠니? 이렇게 넘어가는데 네. 누구를 처벌하는 게 그렇게 간단한 건 아니거든요. 네네. 제가 볼 때는 자문을 받았다는 거는 이 사람이 알았다는 어떤 정황 증거는 될 수 있을지라도 네. 자문 받고 2달 후에 매입을 했다는 거잖아요. 네. 자기는 문제 안 되니까 매입을 했다는 거거든요. 네. 법망을 빠져나갈 수 있다고 자문을 받은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자문하는 과정에서 뭐 성매매 알선이 되나요? 이렇게 물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네네. 의뢰인이 와가지고 이게 되나요? 이렇게 물었던 게 아니라 그냥 제 생각으로는 네. 불법 영업을 하는 것 같은데 이런 경우 제가 건물주가 돼도 이렇게 물었더니 변호사 측에서 글쎄요 이게 성매매 상과 제공이 됐다면은 건물주도 책임을 질 수 있는데 이렇게 물으니까 아 그래요? 그냥 이런 와중에서 나왔던 것 같거든요. 네. 그다음에 지금 문제가 뭐냐면은 건물주로서 책임을 질 수 있는 거는 불법 영업을 방조했다는 부분, 그다음에 성매매 알선 부분이 되는데요. 네. 불법 영업을 방조했다는 거는 건물주가 불법 영업을 방지할 그런 책임까지는 있다고 보기가 어렵기 때문에 네. 이미 그렇게 내가 계약을 처음부터 이 사람이랑 했던 것도 아니고 계약 기간 중에 와가지고는 그런 사실을 인지했다고 하더라도 이 사람한테 방조한 책임이 있다. 건물주한테 그렇게 보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네. 성매매 알선 부분도 먼저 여기서 이 건물에서 어떤 성매매가 있었는지를 봐야 될 것 같아요. 법에 보면은 성매매 알선이라는 거는 성매매에 사용되는 건물을 제공한 자 이렇게 돼 있거든요. 네네. 만약 여기서 어떤 알선 행위만 이루어지고 성매매 자체는 2차 장소로 딴 데 가서 이루어졌으면은 이게 건물을 제공했을 때 성매매 알선에 해당할 수 있는지 또 그런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처벌할 수 있다. 그냥 우리가 여기서 지금 쉽게 단정할 수는 없고 네네. 먼저 그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이전 건물주하고 그 체결했던 계약 기간이 계속 연장이 됐었고 중간에 재계약을 한 적은 없는지 그다음에 불법 영업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 영업의 용도가 정확히 어느 범위까지 이루어졌는지를 확정을 하고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네. 교수님 그동안 이 같은 소속사의 뭐 승리나 양형석 보면 수사가 뭐 미흡했다 이런 논란이 또 끊임이 없었는데 그랬었죠. 대성 씨 같은 경우도 불법 영업뿐만 아니라 성매매 알선 의혹, 또 마약 의혹까지 나왔는데 예. 지금 12명의 수사팀을 꾸린 거 보면 어쨌든 뿌리를 뽑겠다 이런 강한 의지를 보이는 것 같기는 그렇죠. 해요. 그러니까 민감용 청장이 실제 이 얘기를 거론을 했어요. 그리고 조사를 해보겠다고 얘기했고 왜냐하면 경찰이 여러 가지로 지금 논란이 많고 강남경찰서를 중심으로 제대로 수사를 안 한다고 하는 비판이 많이 있잖아요. 네. 그러면 경찰의 신뢰가 땅에 떨어졌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 이번에도 만약에 유야무야 넘어가게 되면 경찰 유착에 대한 여러 가지 논란도 또 생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게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아마 좀 더 강하게 조사를 하는 것 같고요. 네. 지금 현재 보면 수사 인력이 12명인데 불법 영업 관련해서 6명 정도. 왜냐하면 불법 영업이 원래는 음식점으로 신고를 해놓고 지금 술도 팔고 그다음에 뭐 춤도 추고 이런 일까지 했잖아요. 그 네. 불법 영업 부분이죠. 그리고 성매매 알선 부분은 3명의 경찰관이 지금 수사팀이 들어가서 수사를 하게 되고요. 마약 의혹도 지금 나오고 있어서 실제 내부 고발자가 마약도 판매가 됐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정호번을 통해서. 네. 거기에 대해서 마약 전문 수사관 3명을 투입해서 12명이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12명이나 특별수사팀을 꾸렸는데도 만약에 또 아무것도 안 나오면 네. 국민들이 볼 때 과연 경찰이 제대로 수사를 했느냐라고 하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대성 씨 군복무 중인데 예. 경찰이 우리 부를게 그런다고 지금 뭐 소환 조사할 수 당장 없잖아요. 그렇게 할 수는 없죠. 사실은 네네. 군 검찰하고 함께 합동수사를 할 수밖에 없어요. 아, 왜냐하면 군의 복무 중인 사람은 군 검찰이 조사를 하게 돼 있거든요. 헌병대하고 군 네네. 검찰이. 그렇기 네. 때문에 아마 1차적으로는 경찰이 군 검찰에 협조 요청을 해서 네. 직접 방문을 하든지 이런 방법을 통해 조사를 할 가능성이 있고 네. 당장 지금 군에 있는 사람을 밖으로 나와라 그래서 경찰에 조사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네. 경찰이 만약 협조 요청을 통해서 군 검찰과 함께 또는 헌병대와 함께 조사를 해나갈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수사팀까지 꾸린 만큼 어떻게 수사가 될지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333 뉴스입니다. 역대 대통령의 여름 휴양지 거제도에서 1.5km 정도 떨어진 저도입니다. 바다의 청와대란 의미로 청해대로 이름을 갖고 있는데요. 1972년 대통령 휴양지로 지정돼 일반인 출입이 제한됐다가 47년 만에 개방입니다. 오는 9월부터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 하나이기도 한데요. 산책로와 골프장 등이 개방되면서 저도의 관광 활성화도 기대가 됩니다. 고속도로 한복판에서 대기하던 순찰차가 승용차 한 대를 갑자기 쫓아갑니다. 음주운전 신고가 들어온 차량인데 아슬아슬합니다. 차선을 오고 가고 대형 화물차에 붙었다 떨어지고 경찰 제지로 갓길에 멈췄지만 음주 측정을 하려 하니 다시 도망갑니다. 결국 2km 정도 추격 뒤 A씨 체포됐습니다. 그런데 차로에 뛰어들려 하며 강하게 저항하더니 호흡곤란 증세를 보였는데요. 심폐소생술을 한 뒤 병원으로 옮겼지만 30여 분 만에 숨졌습니다. 경찰은 부검을 통해 A씨의 사인과 음주 여부를 조사하고 경찰의 과잉 대응 여부도 확인할 방침입니다. 나는 몰랐다라던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 딸의 계약직 지원서를 KT에 직접 전달했다는 수사 결과가 나오자 태도를 바꿨습니다. 눈물로 호소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부당하고 불공정한 절차가 진행된 부분에 대해서는 아비로서 다시 한번 머리 숙여 깊이 사죄드리는 바입니다. 그런데 사과말 뒤로 KT 내부의 자의적인 판단과 결정이라며 불공정은 인정해도 여전히 모르쇠 입장인데요. 재판이 시작되니 전략적으로 태도를 바꾼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고유정 의붓아들 사망 당시 소방서 공용 휴대전화로 찍은 현장 사진들이 삭제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사진을 모두 삭제하라는 상부 지시가 담긴 단체 대화방이 공개된 겁니다. 소방서 측은 메모리 관리 차원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오늘로 실종 9일째인 여중생 조은누리 양의 실종 전 마지막 모습이 공개됐습니다. 실종 30분 전 사진으로 조 양은 회색 티셔츠에 검은 치마 반바지, 흰색 샌들을 신고 파란 안경을 썼습니다. 적극적인 제보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달 초와 말 두 차례 슈퍼문이 뜹니다. 이 슈퍼문이 뜨면 해수면 높이가 상승하는데 올해 최근 10년 중 해수면이 가장 높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저지대 상습 침수구역은 대비가 필요합니다. 올여름 수족구병 의심 환자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배 이상 늘었습니다. 수족구병은 예방 백신이 없는 만큼 예방이 최선입니다. 내년부터 경북 동해안에서 반려견과 해수욕을 즐길 수 있게 됐습니다. 반려견 편의시설 등을 마련해 유료로 운영할 방침입니다. 내년부터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소득이 142만 5천 원 이하면 생계급여를 받게 됩니다. 생계급여 기준이 되는 내년도 중위소득이 2.94% 인상됐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333 뉴스였습니다. 네, 사회 라이브 계속 이어갑니다.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에게 협박 서포를 반했다는 혐의를 받고 오늘 구속기로에 선 30대 진보단체 소속 간부 이야기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시간부터는 조영민 사회부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조금 전 10시 반 영장심사 진행이 됐습니다. 용의자의 모습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네, 한국 대학생 진보연대 소속 간부인데 보니까 굉장히 뭐 여유 있다는 듯이 손도 흔들고 단체 회원들로 보이는 사람들은 뭐 응원을 하고 이런데 도대체 구속영장 청구가 된 사람이 맞는지 싶거든요. 이유가 뭐였나요? 일단 그 소포를 보낸 가장 유력한 용의자로 경찰에 특정이 됐기 때문에 입건이 됐고요. 네. 바로 이제 체포가 된 이후에 영장이 신청이 됐고 청구가 돼서 오늘 영장 심사까지 진행이 된 겁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영장 심사는 오전 10시 반에 이제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예정이 돼 있었는데 네. 이 남성이 속한 단체에서는 지속적으로 이번 수사가 자신들의 단체를 향한 표적 수사라고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 영장심사 열리기 1시간 전부터 비가 내리는 날씨에도 법원 앞에서 저렇게 계속 그 남성은 무죄다, 남성은 혐의가 없다, 표적 수사다 이런 주장을 했고요. 네. 마찬가지로 이 영장심사에 나온 남성의 모습도 사실 굉장히 관심이 많았는데 그렇죠. 차에서 내리면서
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손을 흔든다든가 네. 자신을 응원해주는 사람들에게 이 웃는 모습을 보이는 모습도 카메라에 포착되게 되었습니다. 근데 조 기자 보면 소포를 발송했던 지난달 23일 네. 굉장히 저는 그 행적이 수상하던데 뭔가 정체를 숨기기 위해서였을까요? 이 행적이 사실 어느 일정 부분이 이제 언론을 통해 좀 보도가 되기도 했었는데 이 부분은 이제 이 범행이 과연 계획적으로 준비가 되었느냐 이런 부분들이 이제 경찰이 입증해야 될 부분과 상당히 연관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남성 말씀하신 것처럼 23일에 이제 지난달 23일이죠. 이 소포를 보내기 위해 여러 가지 행적들이 경찰 조사에서 확인이 됐는데 네. 집에서 나와서 이후 이동하는 과정에서는 자신의 얼굴을 마스크로 가린다든가 선글라스를 착용한다든가 이런 모습들이 같이 보여졌고요. 소포를 밤 11시에 보낸 이후에 다시 서울 강북구 쪽에 있는 집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애초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1시간 정도면 올 수 있는 거리를 이 대중교통을 수차례 바꿔 타며 이 새벽까지 수시간에 걸쳐 집으로 돌아오는 행적을 경찰이 CCTV를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부분에서 이제 경찰이 이 소포를 보낸 남성이 과연 이 범행을 계획적으로 준비했느냐 이 부분을 좀 유심히 수사할 부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조사를 받으려면 뭐 저 유모 씨 역시도 뭐 변호인이 필요할 텐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뭐 이른바 뭐 민변이라고 저희가 부르죠. 이쪽에서 이렇게 직접 만나긴 했는데 뭐 직접 변호를 맡지는 않기로 했다. 이거는 무슨 얘기인가요? 실제로 어제 이 남성이 체포된 이후에 이 민변에서 직접 접견을 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이 남성을 변호하진 않겠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입장을 밝혔었는데요. 이후에 이제 이 남성이 과연 그 선임을 거부한 것인지 아니면 민변 쪽에서 이거를 거부한 것인지는 추가 취재가 좀 필요한 부분이지만 일각에서는 이번 사건의 성격과 좀 연관이 있지 않겠냐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붙잡힌 용의자는 진보단체 운동가인데 실제 이 남성이 보냈던 소포에 담겨있던 이 협박 편지에 이 보낸 발신인의 이름은 이제 아시는 것처럼 이제 우파 단체, 그러니까 좀 이제 보수 성향을 가진 단체 이름을 같이 넣으면서 태극기 결사였죠. 그렇죠. 태극기 자결단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던 것 같은데 이 보낸 사람과 실제 그 편지에 담겨 있던 발신인을 일부러 다르게 해서 이걸 무언가 이제 보수 세력의 하나의 그 테러 시도로 이렇게 좀 위장하려고 했던 거 아니냐라는 의혹도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실제 변론까지 이어진다면 이 부분이 어떤 좀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이야기들도 현장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보니까 경찰에선 계속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뭐 백색 테러의 뭐 조작이냐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지 또 공범의 가능성도 보고 있는 거죠. 이 남성은 현재 이 진술 거부뿐만 아니라 아예 조사 자체를 지금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이제 방송 전까지 좀 확인이 됐었고요. 이 공범 부분을 얘기하셨는데 이 부분이 아까 말씀드렸던 이 행적과 좀 관련이 있습니다. 경찰이 현재 이 남성을 체포한 직후 압수수색도 같이 진행했습니다. 집안에 있는 컴퓨터는 물론이고요. 이 남성이 사용했던 휴대전화까지도 실제 압수를 해서 이 포렌식 작업이라고 하죠. 실제 어떤 메시지들이 오갔고 누구와 연락을 했는지 이런 내부 자료들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런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것, 조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진짜 이 범행에서 과연 함께 공범으로서 활동을 했던 인원들이 있는지 이 부분을 충분히 보겠다는 의지로 풀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의 피해자죠.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는 어떤 반응이었을까요? 어제 직접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국회의원 신분을 떠나서 그 어떤 경우에도 폭력과 테러 행위는 인정될 수 없는 행위입니다. 경찰은 철저한 수사를 진행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 경찰 수사 결과를 지켜보면서 제 대응 방안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협박 소포 용의자 유모 씨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중으로 나올 예정입니다. 조 기자 또 다른 걸 한번 얘기해보죠. 목동에 있는 그 빗물 펌프장 폭우로 인해서 근로자 3명이 고립이 됐는데 그중에 한 명이 원래 심정지 상태였는데 또 새로운 소식이 있습니까? 일단 사건 발생을 좀 정리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이 목동에 이제 빗물, 정확히 이제 빗물 배수 장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이 쌓여 있으면 이 물이 빠져야 되잖아요. 때문에 공사를 해놓은 이제 배수관 같은 개념인 건데 직경 한 10m, 그 다음에 길이가 한 4km 정도가 좀 못 미치는 이 관에 오늘 오전 이 실제 폭우가 내리는 날씨에서 작업자들 3명이 들어가서 이 빗물 배수 장치에 이상이 없는지를 점검하러 들어갔다가 이 폭우와 함께 물에 쓸려서 현재 고립이 된 상태입니다. 방금 전 들어온 소식에 따르면은 당시 고립됐던 작업자 3명 가운데 1명이 구조가 됐지만 이 사망한 것으로 현재 확인이 됐고요. 나머지 2명에 대한 구조 작업이
현재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네. 이 부분도 지금 사실 오늘 갑작스러운 오전에 폭우가 내려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 좀 경찰 쪽에서도 정확한 원인 좀 수사하고 이래야 될 것 같네요.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시청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오늘 오전부터 상당히 많은 폭우가 내렸습니다. 이 그렇죠. 배수 장치에서 이제 고립이 될 수밖에 없었던 건 현재까지 나온 내용으로는 이 물이 일정 부분 차면은 이 배수관으로 흘러 들어갈 물이 자동으로 이제 문이 열리면서 물이 빠져나갈 수밖에 없다는 건데요. 이렇게 폭우가 내리는 날씨에서 과연 이 작업자들이 과연 이 배수 장치에 들어가서 왜 작업을 하게 됐는지 이 부분은 일단 이 현재 2명 고립된 인원들에 대한 구조가 끝난 다음 과실 여부 등에 대해서는 경찰이 분명히 좀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넘어갈 부분이 되지 않겠나 좀 전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지금 계속해서 구조 작업도 있고 이제 원인에 대해서도 조사를 할 텐데요. 들어오는 대로 또 채널A에서 보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영민 기자와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글로벌 뉴스룸입니다. 지난 5월 결렬됐던 미중 무역 협상이 오늘 중국 상하이에서 열립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본격적인 무역 협상이 시작되기도 전에 중국을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어제 오후 중국 상하이에 도착한 미국 대표단은 저녁 만찬을 시작으로 이틀에 걸친 회담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양측이 협상 테이블에 앉기도 전에 중국을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We have people over in China right now. We're negotiating with China. We'll see what happens. We're either going to make a great deal or we're not going to make a deal at all. 같은 날 트위터를 통해서도 자신이 대선에서 승리한다면 무역 합의는 아예 없을 수도 있다며 경고했습니다. 미중 무역협상단의 공식 협상은 베이징의 국가급 영빈관에서 오늘 하루 동안 진행될 예정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홍콩 반중 시위가 2달 가까이 이어지는 가운데 홍콩 시위대가 지하철 운행을 막아 교통 대란이 빚어졌습니다. 중국은 홍콩 시위가 미국의 작품이라며 불장난을 멈추라고 경고했습니다. 검은 마스크를 쓴 시위 참가자 한 명이 지하철 전동차 문틈에 서서 운행을 막습니다. 승객들은 길게 줄을 서 있지만 열차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어제 오전 홍콩 지하철 티우컹렁역에서는 불법 시위를 좌시하지 않겠다는 중국 중앙정부의 경고에 맞서는 홍콩 시위대의 시위가 열렸습니다. 嘅方法去到提醒翻其他人，我哋其實香港發生緊咩事啊？咁呢啲我覺得係最貼近民生嘅一種宣傳。 중국 정부는 홍콩 시위의 배후로 미국을 지목하며 현 사태에서 미국의 역할을 밝히라고 요구했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중국 장시성에서 티라노사우루스류 공룡 발자국이 발견됐습니다. 한 공사장 인부들이 우연히 발견한 이 발자국 화석은 아시아 최초로 알려져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화석에 날카로운 발톱과 함께 커다란 발자국이 찍혀 있습니다. 몇 달 전 발견된 이 화석은 중국에서 발견된 육식성 공룡 발자국 중 가장 큰 축에 속합니다. 화석 발자국의 주인인 티라노사우루스류는 먹이 사슬의 가장 위에 있는 포식자로 그 수가 적어서 발견되는 화석도 매우 드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까지 국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아침부터 수도권에 요란한 장대비가 쏟아지면서 많은 분들이 불편을 겪으셨을 텐데요. 지금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비가 모두 그치고 매미 소리만 요란해졌습니다. 이번 비는 서해상에서 발달한 기압골의 영향으로 내리는 건데요. 강한 비구름대가 북동진하면서 서울 등 수도권 서쪽 지방부터 비의 강도도 점차 약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낮 동안 소강 상태에 드는 곳도 있겠지만 내일 아침까지는 수도권과 영서 지역을 중심으로 20에서 70mm 비가 내리면서 수도권은 폭염이 주춤합니다. 오늘 서울의 낮 기온 29도 선이 되겠고요. 그 외 지역은 강릉과 대구 35도 등 폭염특보 속에 찜통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이 비가 그치고 내일부터는 수도권도 다시 기온이 오르면서 주말에는 33도 안팎의 폭염이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내일 아침까지는 중부 곳곳에 추가적인 국지성 호우의 가능성이 남아 있습니다. 비 피해 없도록 대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뉴스의 라이브 날씨였습니다. 통장 속에 생활비는 텅텅 제로 여기저기 손 벌려도 나만 홀로 월급날도 벌었는데 한숨 절로 지금 내게 필요한 건 바로바로 시작해 바로바로 해결해 바로바로 대출 가능성 높은 바로바로런 주말 여행 가세요? 호텔 예약은 필수죠. 트립하고에서 여행지와 날짜 그리고 원하는 가격대를 선택하면 수많은 웨브사이트의 호텔 요금을 트립하고가 한눈에 비교 검색해주니까 이거지. 호텔 트립하고. 피부에 직접 닿는 건 아무거나 쓸 수 없죠. 프라엘은 FDA에서 인가받은 유일한 제품이니까 믿을 수 있어요. 차원이 다른 프라엘만의 LED 광파워로 고민 부위인 입가, 눈가, 미간까지 탄탄하고 화사하게. 새로워진 프라엘을 만나보세요. 빛이 다른 피부, LG 프라엘. 수요일 뉴스에일라이브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